제 오른쪽 검지는 단 한순간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허공에 빙글빙글 원을 그리는 손가락. 사람들은 그걸 틱 장애라 불렀고 친구들은 미친 짓이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란 저는 결국 공사판을 전전하는 무능력한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 지독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날이 오긴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엔 언제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훈의 오른쪽 검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허공에 대고 끊임없이 원을 그려대는 기이한 버릇. 의사들은 그것을 틱 장애라고 불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빙글, 빙글, 빙글. 멈추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은 더 거칠게 원을 그렸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피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놀리냐? 정신 안 차려? 건설 현장 반장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돌을 나르고 있었지만 잔뜩 움츠러든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장의 호통에 극도의 긴장감이 몰려오자 어김없이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벽돌을 쥔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찔거리더니 허공에 대고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벽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병신이 진짜 일당이고 뭐고 당장 꺼져. 재수없게 아침부터. 반장은 지훈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지훈의 손은 흙바닥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진 6살 때부터 지훈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린 지독한 저주.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직장에서도 일주일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식당 서빙을 하다가 접시를 깨고 공장 라인에서는 나사를 헛돌려 기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능력자, 반편이라는 꼬리표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습니다. 쫓겨난 지우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 제멋대로 움직이는 야속한 손가락. 그는 돌멩이로 손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도 손가락이 허공에 원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따뜻한 손길로 이 손가락의 리듬을 맞춰주었던 것 같은 아련한 착각. 그것은 지훈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마약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때 인력사무소 소장이 쭈뼛거리는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기피하는 지훈에게 유일하게 일거리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너 이번엔 진짜 얌전히 있어야 된다. 여기가 마지막이야. 산속에 있는 큰 기와집인데
주인 영감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해. 그냥 장작이나 패고 마당 잡초나 뽑으면 돼. 사람 마주칠 일 없으니까 제발 그 손가락 티 좀 내지 말고. 지우는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지훈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 청송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 명장 강석주 선생의 자택이자 공방. 으리으리한 소슬대문과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소나무 숲이 저택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지우는 압도적인 위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뒷골목과 공사판만 전전해온 그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 같았습니다. 새로 온 일꾼인가? 꼴이 왜 이래? 관리인이 지훈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긴장하면 또 손가락이 춤을 출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입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글쎄다. 여기서 버틴 놈이 없는데. 잘 들어. 이 집 주인 어른은 20년 전에 아들을 잃고 나서 반쯤 미쳐 지내셔. 작은 소리에도 불벼락이 떨어지니까 숨소리도 내지 마. 그리고 관리인은 본체 뒤편에 굳게 닫혀있는 별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주인 어른 작업실인데 저 문지방 넘었다가 뼈도 못 추리고 쫓겨난 놈이 한 트럭이야. 저 안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도 있어. 알겠나?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지훈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흙냄새였습니다. 축축하고 비릿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을 파고드는 묵직한 향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훈의 등 뒤에 숨겨진 오른손이 다시금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갈증, 혹은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별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빙글, 빙글. 머릿속에서 물레가 돌아가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가락이 허공에 그리는 원이 저 별채 안에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없는 천덕꾸러기 틱 장애 청년. 그가 제 발로 자신의 운명이 묻혀있는 무덤가, 아니 부활의 장소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저주라고 여겼던 그 손가락질이 사실은 천재적인 도예가의 핏줄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저 관리인과 명장 앞에서 이 손가락 하나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지를 말입니다. 지훈의 청송제 생활은 예상대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고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은 지훈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숨막힐 듯한 침묵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관리인의 노골적인 멸시가 지훈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이, 병신. 손이 왜 또 그 모양이야? 도끼자루 하나 똑바로 못 잡아?
관리인은 지훈의 틱 증상을 놓치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잠시 숨을 고를 때면 지훈의 오른손 검지는 어김없이 허공에 원을 그렸습니다. 긴장할수록 원은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관리인은 혀를 차며 지훈의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재수옴 붙겠네, 진짜. 너 그 손가락질, 주인 어른 눈에 띄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지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주걱거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갈 곳 없는 신세의 반항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억눌린 분노와 서러움은 그의 손가락을 더욱 격렬하게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지훈은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튀어 질척해진 마당의 흙바닥. 지훈은 무심코 젖은 흙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허공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검지가 차갑고 찰진 흙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손가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흙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원은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아니었습니다. 컴퍼스로 잰 듯 완벽한 균형을 이룬 매끄러운 원.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전율했습니다. 흙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뇌 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손가락은 허공이 아니라 흙 위를 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홀린 듯 계속해서 바닥에 원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관리인의 욕설도 세상의 멸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에 닿는 흙의 온기만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게냐?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급히 등 뒤로 감췄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이 집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도의 명장 강석주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우물처럼 공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흙이 좋아서. 지훈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강 명장의 시선이 지훈의 흙 묻은 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일꾼의 손. 명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내 집 마당 흙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차가운 일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보았습니다. 명장이 돌아서던 그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지훈의 손가락 끝 흙이 묻은 그 마디를 유독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것을요. 명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며 내치려 했던 그 쓸데없는 짓이 사실은 자신이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물레의 중심을 잡는 손놀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별채 옆 창고를 정리하다가 열린 창문 틈으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시장처럼 꾸며진 방 한가운데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백자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항아리, 위와 아래를 따로 빚어 하나로 합친다는 도예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그릇이었습니다.
지훈의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항아리의 풍만한 곡선을 보는 순간 지훈의 오른손이 다시 발작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손은 허공에서 항아리의 곡선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볼록한 어깨선, 잘록하게 떨어지는 허리, 다시 둥글게 차오르는 밑동까지. 지훈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항아리를 완벽하게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친놈, 또 지랄이네. 언제 나타났는지 관리인이 지훈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내가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쳐다봐? 저게 얼마짜린 줄 알아? 1억이야, 1억. 내 목숨을 10개. 내놔도 못 갚는 귀한 물건이라고. 더러운 눈길 한 번 줬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1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관리인은 지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같은 틱 장애자 놈이 감히 넘볼 물건이 아니야. 당장 꺼져. 바닥에 처박힌 지훈은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방금 본 다랑아리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의 모욕보다 더 강렬한 것은 자신의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 그 곡선의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왜 저 모양을 알고 있지?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은 저 항아리의 두께와 무게, 그리고 흙의 질감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인 행랑채에 누워있던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흙냄새가 낮보다 더 진하게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미세한 소리. 웅, 웅. 환청일까요? 아니면 바람 소리일까요? 지훈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물레를 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0년간 멈춰 있다는 별채, 귀신이 나온다는 그곳. 하지만 지훈에게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혹은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처럼 그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리인의 경고도, 1억짜리 항아리의 위험도, 틱 장애라는 자신의 처지도 잊었습니다. 오직 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왜 저 흙을, 저 물레를, 저 곡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는 맨발로 방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별채가 아가리를 벌린 맹수처럼 혹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 운명의 물레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별채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번개가 번쩍이며 창문을 때릴 때마다 방 안의 풍경이 흑백 사진처럼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코끝에는 그 차가움보다 더 강렬한 냄새가 박혀들었습니다. 묵은 흙냄새와 물비린내, 그리고 마른 장작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향기. 그것은 일반인에게는 그저 퀴퀴한 곰팡내로 느껴졌겠지만 지훈에게는 마치 어머니의 살냄새처럼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금기의 공간, 대한민국 도의 명장의 성소는 그렇게 이방인의 침입을 허락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물레.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물레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레를 보는 순간 지훈의 오른손 검지가 발작하듯 튀어 올랐습니다. 빙글, 빙글. 손가락이 허공을 휘젓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관리인의 협박도,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지우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물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물레 옆에는 커다란 고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비닐에 겹겹이 쌓인 흙덩이가 보였습니다. 강석주 명장이 20년 전 아들을 잃고 마지막으로 만지다 덮어두었을 그 흙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경련하던 지훈의 손가락이 흙에 닿자마자 기적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통제 불능이었던 신경들이 흙의 온기를 타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전율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저주받은 틱 장애가 흙을 만지는 순간 축복받은 재능으로 바뀌는 찰나였습니다. 지훈은 물레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판을 찼습니다. 웅, 웅, 웅. 묵직한 나무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우는 물을 묻힌 손으로 흙덩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돌아가는 회전력에 몸을 맡기자 흙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솟아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흙의 두께, 회전의 속도, 손끝에 주는 힘의 미세한 강약까지. 지훈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지로는 누르고, 검지로는 받치고, 중지로는 끌어올린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아니면 핏줄 속에 각인된 기억일까요? 지훈의 거친 손은 물레 위에서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못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예술가의 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빚고 있는 것은 그저 동그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창고에서 보았던 1억짜리 다랑아리. 위와 아래의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도 주저앉아 버린다는 그 까다로운 형태가 지훈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칭, 풍만하게 차오르는 배, 그리고 하늘을 향해 다소곳이 모아지는 입구까지. 지훈은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맥박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돌아가는 흙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쓸모없는 놈, 반편이 취급을 받던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별채 바로 위에서 터졌습니다. 그 굉음에 지우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레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눈을 뜬 지훈의 앞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젖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헉! 지훈은 자신의 손과 항아리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명장의 작업실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귀한 흙을 멋대로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인의 말대로 뼈도 못 추릴지 모릅니다. 지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통에 손을 대충 씻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숴버리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이성은 소리쳤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이 기억해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항아리를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도망치듯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물레 위에 덩그러니 놓인 항아리만이 달빛을 받아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청송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주 명장은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별채의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둑이 들었나 싶어 지팡이를 고쳐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연 명장. 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물레 위에 갓 빚어낸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아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했던 강씨. 가문만의 비기인 완벽한 곡선의 다랑아리가 말입니다. 명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귀신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20년 전 죽었다던 아들이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명장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항아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는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선은 강석주 명장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요한 작업실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명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놓인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젖은 다랑아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항아리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흙의 감촉. 아직 마르지 않은 간밤에 누군가가 막 빚어내고 떠난 생생한 숨결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장의 손가락이 항아리의 불룩한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밑동에서부터 과감하게 솟구치다가 어깨 부분에서 부드럽게 힘을 빼며 둥글게 마무리하는 그 미묘한 곡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강 명장이 어린 아들 서구에게만 몰래 전수해 주었던 가문의 비기, 이른바 숨쉬는 선이었습니다. 흙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흙이 스스로 올라가게 놔두며 중심을 잡는 그 고난도의 기술은 어른들도 흉내내기 힘든 천재적인 감각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구야. 명장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항아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귀신처럼 다녀가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질감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강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명장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떨다가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작업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관리인, 당장계 아무도 없느냐. 평소 점잖던 명장의 다급한 호통 소리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하인들과 마당을 쓸던 일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윤 여사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누구야? 어젯밤에 별채에 들어간 놈이 누구냐고. 명장은 핏발선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관리인이 사색이 되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채는 어르신께서 엄명을 내리신 뒤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한 적 없습니다. 문도 굳게 잠겨 있었고요. 거짓말 마라. 그럼 저 안에 있는 항아리는 귀신이 빚어놓고 갔단 말이냐? 항아리라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비어있던 작업실에 항아리가 생겼다니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리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당장 마당에 있는 놈들 전부 집합시켜. 한 놈도 빠짐없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한편 장작 더미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우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장의 분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성한 작업실을 더럽히고 비싼 흙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해 불벼락이 떨어진 것이라 생각했죠. 어떡하지? 들키면 죽는다. 정말 뼈도 못 추릴 거야. 지우는 흙물이 덜 빠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거뭇한 흙대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을 들키는 순간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둑으로 몰려 경찰서에 끌려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원 집합. 어르신 명령이다. 빨리빨리 움직여. 관리인의 호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는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얼굴을 최대한 숨기고 다른 일꾼들 틈에 섞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틱 장애가 도지려는지 등 뒤로 숨긴 오른손 검지가 미친 듯이 꿈틀거렸습니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명장은 매의 눈으로 일렬로 선 사람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손을 보여라. 어젯밤 흙을 만진 놈이라면 손에 흔적이 남아있을 게다. 그것은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를 찾는 장면 같았지만 지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줄에 섰던 정원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다음은 주방 아줌마. 역시 깨끗했습니다. 순서가 점점 지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비벼댔습니다. 손톱 밑에 흙을 빼내려고 손가락을 쥐어짜듯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긴장감 때문에 손가락의 경련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바로 앞사람의 차례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훈의 차례였습니다. 강 명장이 지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지훈의 야윈 몸을 덮쳤습니다. 손 내밀어. 명장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 들리느냐? 손 내밀라고 했다. 관리인이 옆에서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야, 이 병신아. 어르신 말씀 안 들려? 빨리 손 안 꺼내. 지훈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붉은 흙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훈의 검지는 명장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허공에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빙글, 빙글. 마치 어젯밤의 물레질을 재현하듯이 말입니다. 명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관리인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이놈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 떨른 틱 장애가 있는 반편이입니다. 어제 들어온 일용직인데 손에 흙 묻은 건 아침에 마당 쓸다가 묻은 걸 겁니다. 이런 모자란 놈이 감히 별채에 들어갔겠습니까? 관리인이 지훈을 밀쳐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강 명장이 관리인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훈의 춤추는 손가락 끝에 고정되었습니다. 명장은 홀린 듯 지훈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손가락. 명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자네, 물레를 돌릴 줄 아는가? 아니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지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진 것처럼 격렬한 거부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장의 질문을 죄를 추궁하는 신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레를 돌릴 줄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 1억짜리 흙을 훔친 도둑놈이 되어 경찰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신세,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이 그를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인이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꺼 보십시오, 어르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놈은 그저 모자란 놈이라니까요. 물레는커녕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틱 장애자입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광대 노름이나 하고 앉았는데 이런 놈이 무슨 도자기를 빚겠습니까? 그만 눈앞에서 치워버리겠습니다. 관리인은 지훈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일으키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지훈은 짐짝처럼 나뒹굴었지만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지훈을 범인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장이 너무 예민해져서 엉뚱한 사람을 잡는다고 여길 뿐이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석주 명장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지훈의 오른손 검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지훈의 손가락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허공에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빙글,
빙글.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명장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손가락의 리듬,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미세한 각도. 그것은 정확히 물레가 돌아가는 회전수와 일치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아들 서구에게만 가르쳤던 왼손은 거들고 오른손 검지로 중심을 잡는 독특한 파지법이 저 떨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명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따라와라. 내 놈이 진짜 모자란 놈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명장은 지훈의 팔목을 낚아채고 성큼성큼 별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관리인과 윤여사, 그리고 다른 하인들도 숨죽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인들에게 별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한가운데 놓인 물레와 지훈이 어젯밤 빚어놓은 다랑아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관리인과 하인들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그들의 눈에도 그 항아리의 자태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앉아라. 명장은 물레 앞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시 빚어봐라. 내가 어젯밤에 한 짓을 지금 내 눈앞에서 똑같이 증명해 보란 말이다. 지훈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저 정말 못해요. 살려주세요. 못하면 넌 도둑이다. 내 집에 귀한 흙을 훔치고 작업실을 무단 침입한 죄로 콩밥을 먹게 해주마. 하지만 명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만약 저 항아리를 내가 빚은 게 맞다면 용서해주겠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덜덜 떨리는 다리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의 등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특히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는 관리인의 시선이 지훈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어제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지훈은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흙을 제대로 고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발판을 찾아 물레가 웅마이너스하고 돌아갔지만 지훈의 손이 닿자마자 흙은 중심을 잃고 찌그러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푸아하. 관리인이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보셨죠? 저 꼴을 좀 보십시오. 개가 발로 빚어도 저것보단 낫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저런 놈한테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어젯밤의 기적은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틱 장애가 도져서 손가락이 제멋대로 튀는 바람에 흙이 뭉개졌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만. 명장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거라. 내 눈이 늙어서 헛것을 보았구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쫓겨날 일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온 한 줄기 바람이 지훈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물레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으깨진 흙의 냄새.
그 비릿하고 차가운 향기가 다시 한번 지훈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도망치지 마.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손끝의 기억이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라니까. 관리인이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각을 차단하자 손끝의 감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틱 장애로 요동치던 손가락의 떨림이 물레의 회전 속도와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은 거들고 오른손 검지로 지훈의 손이 뭉개진 흙덩이를 다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흙이 지훈의 소나기 안에서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습니다. 스르륵. 방금 전까지 비웃던 관리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명장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기둥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완벽한 수직의 기둥. 지훈은 눈을 감은 채 손가락 하나로 흙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 추는 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봉인되었던 천재의 재능이 세상 밖으로 화려하게 비상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을 비웃던 관리인의 입가에서 조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스르륵. 쉭. 지훈의 손끝에서 흙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훈은 더 이상 틱 장애를 가진 모자란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 물레의 회전력과 손가락의 떨림이 완벽한 공명을 이루는 순간 그의 손은 신들린 듯 움직였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흙덩이가 순식간에 중심을 잡더니 매끄러운 원통형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훈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흙의 두께가 균일하게 펴지고 있는지, 수분이 적당한지, 어디에 힘을 줘야 무너지지 않는지. 그것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평생 잊지 않는 것처럼 그의 근육과 신경 깊숙한 곳에 각인된 본능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오른손 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제멋대로 떨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손가락이 지금은 물레 위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흙의 표면을 스칠 때마다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오묘하고 자연스러운 물결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점이라 여겼던 장애가 흙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문이 되어 예술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명장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명장의 시선은 지훈의 손놀림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금 빚고 있는 것은 다랑아리의 하부였습니다. 다랑아리는 크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접합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을 요합니다. 보통의 도공들은 이 과정에서 접합 부위가 갈라지거나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부를 뚝딱 만들어낸 그는 곧이어 상부를 빚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흙덩이를 하나로 합치는 결정적인 순간, 지훈의 왼손이 항아리 안쪽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가 바깥쪽 이음새를 타고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흙을 지식이며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흙에게 숨을 불어넣듯 아주 가볍게 톡, 톡 건드리며 틈을 메우는 기술. 그것은 강 명장이 20년 전 어린 아들 서구에게만 몰래 전수해 주었던 가문의 비기, 숨 쉬는 선브레스 라인이었습니다. 헉! 명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지팡이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눈앞의 청년에게서 20년 전 죽은 아들의 유령이 겹쳐 보였습니다. 6살 배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따라 하겠다며 검지를 펴고 흙장난을 치던 그 아이.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손버릇이 지금 눈앞의 낯선 청년에게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 병신이 어떻게. 그가 무시하고 발길질했던 반편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도 혀를 내두를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압도적인 아우라, 흙을 지배하는 듯한 저 손놀림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천재의 영역이었습니다. 관리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마침내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레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젯밤과 똑같은, 아니 그때보다 더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백자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작업실 안에 뜬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벅찬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습관처럼 사과하려던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 명장이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뚜벅, 뚜벅. 지팡이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지훈은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또 혼나겠구나. 하지만 명장의 손은 지훈을 때리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물이 잔뜩 묻은 지훈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장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명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이 기술, 이 손놀림, 누구한테 배웠나? 지훈은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배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네, 죄송합니다. 흙냄새만 맡으면 저도 모르게 손이 멋대로 움직여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명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던 윤 여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손목 안쪽, 소매가 거쳐 드러난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화상 흉터. 윤 여사는 그 흉터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가마터에서 놀던 아이가 튀어오른 불티에 대었던 바로 그 자국. 세상 어떤 의사도
어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은, 그리고 아빠가 전수해준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아이. 윤 여사가 울먹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라는 것을. 명장은 지훈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구야, 내 아들 서구야. 지훈은 멍하니 명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구? 그게 누구지? 나는 박지훈인데.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인데. 하지만 명장의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닿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가마터의 온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그리고 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웃고 있던 아빠의 얼굴. 아, 지훈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흙냄새에 집착했는지, 왜 손가락이 원을 그리는 틱 장애를 앓게 되었는지.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구야,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 명장 강석주가 일개 일용직 노동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지훈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하는 명장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기적적인 재회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장의 뜨거운 눈물이 손등을 적시고 윤 여사가 달려와 자신의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지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놓쳐서. 정말 미안해. 윤 여사의 통곡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지훈의 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흉터에 닿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던 뿌연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아빠. 서구야, 괜찮아? 아빠가 호해줄게. 기억이 났습니다. 6살의 어느 날 가마터에서 불장난을 하다 되었던 그날의 기억. 울고 있는 자신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약을 발라주던 젊은 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시장통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울며 헤매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까지.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토록 흙냄새에 집착했는지, 왜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원을 그렸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가 알았던 틱 장애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6살의 어린 서구가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무의식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물레의 회전 감각을 잊지 않으려 그의 신경과 근육은 20년 동안이나 허공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아버지. 지훈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단어. 그 한마디에 강명장은 지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과 명장의 고급 한복이 뒤엉켰습니다.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에서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고아 박지훈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벗고 도예가 강서구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이 감동적인 재회 현장을 지옥보다 더한 공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반편이 녀석이 도련님이라고. 관리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을 병신이라 부르며 조롱했던 일, 장작으로 뒤통수를 갈겼던 일, 밥 먹는 지훈의 식판을 엎으며 모욕을 주었던 일들. 그는 단순히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청송제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강석주 명장이 목숨보다 아끼는 잃어버린 아들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가로막고 선 하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관리인의 눈치를 보며 지훈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관리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추가 순식간에 뒤집힌 것입니다. 강 명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작업실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모두 잘 듣거라. 명장의 목소리가 작업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아들, 강서구가 돌아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탄식과 박수 소리. 하지만 명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관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관리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명장의 분노는 불같이 뜨거웠고 그가 휘두를 권력은 관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관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발길질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지훈의 눈에 비친 관리인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은 복수심보다는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진짜 힘을 가진 자는 남을 짓밟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품에서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자, 서구야. 내 엄마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명장이 지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레 위에 놓인 다랑아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빚어낸 그릇이자 동시에 지훈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결국 불을 견디고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낸 존재.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갚고 진정한 도예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청송제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통쾌한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지훈, 아니 강서구가 제자리를 찾은 그날 오후 청송제에는 서슬퍼런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관리인은 강 명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도련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비굴한 변명이었지만 명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폭언, 그리고 무엇보다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학대했던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쫓겨난 것은 물론 업계에서 영구 제명되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그의 알량한 권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청송제의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따뜻한 봄햇살 같은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서구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부모님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구를 친아들처럼 거두어준 보육원 원장 출신의 양어머니 박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구가 달려가 박 노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박 노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서구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 대신 말끔한 개량 한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 뒤이어 들어온 강 명장 부부가 박 노인 앞에 섰습니다. 천하의 명장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귀한 아들을 죽지 않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윤 여사 역시 박 노인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노인은 당황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이 녀석이 절 지켜준 겁니다. 지훈아, 아니 서구야. 이제 진짜 내 집을 찾았으니 됐다.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강 명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도 제 가족입니다. 서구를 키워주셨으니 저에게도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청송제로 모시겠습니다. 남은 평생 저희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구에게는 2명의 어머니와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고아 박지훈의 외로웠던 겨울이 끝나고 강서구의 따뜻한 봄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2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청송제의 전통 가마터 굴뚝에서 다시금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고 기적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가마 앞에는 2 남자가 나란히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아버지와 흑발의 아들. 2 사람의 손은 흑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구야, 손에 힘을 빼라. 흙이 가는 길을 막지 말고 따라가거라. 네, 아버지. 서구의 오른손 검지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틱 장애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떨림이라 불렀습니다. 흙과 공명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물결무늬를 만들어내는 강서구 도예가만의 고유한 서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라 여겼던 장애는 재능이었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예술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일 수 없지만 흙은 다시 반죽하면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다랑아리처럼 넉넉하고 둥근 보름달이 뜬 밤. 가마 속에서 붉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잃어버린 시간을 태우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워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굴뚝 연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흙덩이도 장인의 손길을 만나면 천하의 명작이 되듯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훗날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TV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